자, 첫 번째 문제. 다음 중 회계에서 산출되는 정보를 재무회계 분야랑 관리회계 분야로 나눌 때 관리회계 분야에 해당하는 회계정보 항목은, 자, 재무회계랑 관리회계라고 했을 때요. 일단 재무회계는 회사 외부에 대한 회계라고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관리회계는 기업 경영을 할 때 관리자가 활용하는 그런 회계가 관리회계입니다. 따라서 일단 일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재무상태 정보 이런 것들은 재무회계 분야에 속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손익에 대한 부분들 있죠. 예산을 짠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게 이제 내부 관리 쪽인 관리회계 분야로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잠깐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내용, 일정 시점에 있어서 회사의 재무상태 정보, 이거 재무회계겠죠? 자, 두 번째, 일정 기간 성과 평가를 위한 사업 부서별 손익. 자, 이런 거 따지는 거는 뭐예요? 따로 형식이 없죠. 뭐 사업 부서별로 어떤 손익을 뽑는 거는 따로 어떤 형식이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은 결론적으로는 회사 내부의 관리 목적으로 활용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관리회계 분야에 해당하는 항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재무상태표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현금 유출입에 대한 거. 뭐 현금 유출입이면 현금 출납장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 4번. 일정 기간 동안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 내역. 자본 변동 표적. 자, 우리 이거 뭐예요? 이거는 다 재무회계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재무제표에 5가지가 있었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네, 거기에 해당하는 애들이 1번, 3번, 4번이고 2번은 관리 분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제조업을 경영하는 회사가 바드라움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처음 신규로 설정할 경우 손익계산서 항목 중에 변하지 않는 것은, 자, 대손충당금이라는 거는 못 받게 될 거를 일단 생각을 해서 미리 떼놓는 거를 대손충당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드러움에서 미리 이렇게 떼놓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매출에서 총이익은 차이가 날까요? 자, 요거는 생각해 보시면은 매출 총이익이라는 부분에서는요. 바드러움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실제 판관비의 마이너스 쪽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따라서 손익계산서에 속하지 않는 거는 여기 2번에서는 1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거는 매출 총이익 1번이다. 영업이익이나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 당기 순이익은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요. 우리 메모장에 잠깐 다시 메모를 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매출액에서요. 밑으로 적을게요. 매출 원가를 빼면은 이게 매출 이익이죠. 그죠? 이게 매출 총이익이죠. 거기서 판관비를 뺀 것이 영업이익이 되는 거고요. 이 영업이익에다가 영업외 수익을 더하고 영업외 비용을 빼게 되면은 얘가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돼요. 거기서 법인세를 빼게 되면은 당기 순이익이었죠. 그죠? 자, 요렇게 보았을 때 아까 전에 이 대손충당금이 판관비에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다 라고 한다면, 자, 일단 여기에서 이 부분이 수정이 되면서 나머지가 다 건드려져요. 그죠? 근데 매출 총이익은 이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죠. 이 위쪽에 있으니까, 판관비 위쪽에 있으니까. 따라서 변하지 않는 건 1번 매출 총이익이 되더라.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자본의 분류 중 성격이 다른 것은? 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자기 주식, 감자차 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기 주식이나 감자차 손이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다 뭐예요? 얘네들은 다 자본 조정 항목이죠. 그죠? 근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라는 거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해당이 됐었어요.
따라서 성격이 다른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그래서 1번. 4번 문장 볼게요. 재화의 수익인식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상품권 매출의 경우는 언제 수익을 인식하냐면 상품을 제공하게 됐을 때예요. 즉, 물품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면서 상품권을 회수했을 때 이때 수익 인식이 되는 게 맞죠. 자, 단기 할부 판매다. 일단 할부 판매는 재화를 고객에게 인도하는 때 수익 인식이 됩니다. 자, 3번 위탁 판매.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지급받은 때, 자, 요거 같은 경우 위탁자는 물건을 맡긴 사람이고요. 수탁자는 물건을 맡아서 대신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위탁 판매에서 매출로 이어지는 거는 수탁자가 물건을 팔았을 때예요. 판매 대금을 지급받는 때가 아니라 수탁자가 물건을 팔았을 때 매출로 인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바로 3번이 되겠죠. 시용 판매는 일단 먼저 써보시고 결정해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왜 홈쇼핑에서 되게 많이 나오죠. 일주일간 체험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이런 부분. 자, 시용 판매라는 건 일단은 매입 의사가 표시가 됐을 때 수익으로 인식이 되는데요. 우리가 홈쇼핑 같은 경우 일주일 써보고 살게요 라는 우리 의사 표시를 따로 하지가 않아요. 그쵸? 그런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암묵적으로 일주일에 써봤다라는 부분에서 매입 의사를 표시했다라고 그렇게 처리를 해서 수익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시용 판매는 매입 의사를 표시하는 때 맞습니다. 자, 잘못된 걸로 따져본다면 바로 4번에 3번이죠. 그러면 뭘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수탁자가 물건을 팔았을 때. 그죠? 잘못된 거는 3번. 자, 5번 볼게요. 재고자산 평가 방법에 대하여 잘못 설명된 것은? 개별법이라는 건 물건 개개마다 다 값을 매겨서 처리하는 거니까 실제 수익과 실제 원가가 대응되는 게 맞죠. 따라서 이론적으로 가장 정확하다라고는 할 수가 있겠지만 일일이 다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계산이 까다로운 방법이긴 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재고 수량이 동일할 때, 이거 그래서는 아니에요. 다른 내용이에요. 재고 수량이 동일할 때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는 건 먼저 사들인 게 먼저 나가기 때문에 일단 상대적으로 이익이 크게 표시된다라고 적혀져 있죠. 자,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좀 이쪽으로 올려서 선입선출법이란 먼저 산 걸 먼저 내보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3월 1일 날 내가 하나당 개당 단가를 100원짜리를 뭐 10개를 샀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3월 예를 들어 10일 날 물건을 또 사려고 봤더니 하나당 단가가 물가가 올라서 110원이 된 거예요. 이때도 10개를 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3월 15일 날 매출이 있었어요. 매출이 있었는데 하나당 단가를 예를 들어 200원에 예를 들어서 뭐 10개를 팔았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계산을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매출을 할 때 매출액은 얼마가 되죠? 일단 요거 진짜 간단한 계산이니까 봐봐요. 200원에 10개니까 매출액은 2,000원이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렇다면 매출 원가는 어떻게 나올 거냐 이걸 보는 건데 선입선출법이라면은 어디께 나가요? 먼저 들어온 게 나갈 테니까 얘가 나갈 거예요. 그쵸? 그러면 3월 1일자 개당 단가 100원씩 해서 10개 얘가 나가니까 1,000원이 매출 원가가 되는 거고 따라서 매출 이익이라고 한다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매출 이익은 1,000원이 남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요. 만약에 후입선출법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산 거를 빼버리거든요.
자, 똑같이 매출액은 2,000원이 생길 텐데 이때 당시 매출한 게 200원씩 팔았으니까. 그런데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산 게 먼저 나가는 걸로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 10일자 110원씩 10개를 샀던 게 나갈 테니까 이때 이제 매출 원가는 1,100원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매출 이익을 똑같이 따져보자면 아까 매출액이 2,000원이고 여기에서 매출 원가가 1,100원이니까 이게 빠지면은 얼마가 남은 게 돼요? 900원이 남은 게 되는 거예요. 자, 어때요? 똑같은 계산이지만 선입선출로 계산하느냐, 후입선출로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이익이 다르게 나거든요.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의 경우 선입선출법을 썼더니 어떻게 되던가요? 이익이 더 커졌죠? 이해됐죠? 자, 3번 총평균법은요. 매입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단가를 재산정하는 게 아니라 기간에 따른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따라서 잘못 설정한 것은 3번이 되겠죠. 그러면 3번이 맞는 얘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총평균법이 아니라 이동평균법이라면 맞아요. 이동평균법은 단가가 달라질 때마다 단가를 다시 재산정을 하는 거거든요. 매입거래가 다르게 금액이 들어올 때마다. 그래서 여기서 잘못 설정한 것은 5번의 3번이다. 후입선출법은 일반적인 물량 흐름과 반대죠. 우리 편의점에 가면요. 우유를 배치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먼저 산 게 앞쪽으로 배치가 되게 놓거든요. 왜냐하면 먼저 산 게 먼저 나가야 되니까. 그게 일반적인 물량 흐름인 거니까 선입선출은 일반적인 물량 흐름과 같은 거고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산 걸 먼저 내보낸다면 결론적으로는 먼저 산 게 계속 남아있는 재고가 되잖아요. 따라서 일반적인 물량 흐름과 반대가 되는 방법이 후입선출법은 맞습니다. 5번의 답은 3번. 자, 6번 보죠.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른 요건이 동일하다면 유형자산 초기 취득할 때 취득 초기에는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가 정률법에 대한 감가상각비보다 크다. 자,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정률법이 더 커요. 왜냐하면 정률법이라는 거는 원래 처음에 많이 상각을 하고 점점점 그 율에 따라 계산이 되기 때문에 상각률이 점점점 금액이 적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많이 상각하는 게 정률법이에요. 따라 얘는 틀렸죠. 자, 정률법이라는 건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비를 아니요 감가상각률을 매 기간 동일하게 계산하는 게 정률법이고 얘는 정액법에 대한 내용이죠. 감가상각비 금액이 일정한 거는 정액법이니까 2번도 틀렸네요. 감가상각은 미래에 발생하게 될 유형자산의 대체 시에 발생하게 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부채를 인식하는 과정이다. 감가상각 방법은 해당 자산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멸 형태에 따라 선택하고 소멸 형태가 변하지 않는 한 매기 계속 적용한다. 자, 6번에서는 답이 4번이 여기선 옳은 내용인데요. 일단 여기서 부채를 인식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이 감가상각이라는 건 뭐냐면 가치를 깎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부채를 인식하는 과정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옳은 것은 4번이 여기서는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매 기에 계속해서 가치를 깎아서 처리하는 게 감가상각이고요. 그 소멸 형태가 변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상각을 하게 되는 게 맞죠. 따라서 옳은 것은 6번의 4번. 자, 7번. 영업의 수익 항목이 아닌 것을 찾아라 라는 거네요. 자, 일단 여기에서 투자자산 처분이익 이거 어때요? 영업의 수익이죠. 자, 유형자산 처분이익 이거 어때요? 이것도 영업의 수익이죠.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이것도 영업의 수익이죠. 자, 영업 외에 일어난 수익은 영업의 수익이 돼요. 그래서 투자나 유형이나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평가 이익들은 모두 영업 외에 일어난 수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자기 주식 처분이익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자본을 우리가 자기 주식을 이제 처분하면서 생긴 이익이기 때문에 자본 잉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따라 영업의 수익 항목이 아닌 건 7번에 3번이 되겠죠. 자, 8번. 다음 중 유동성 배열법에 의한 재무상태표 작성 시 가장 나중에 배열되는 항목은? 자, 유동성 배열법이라는 거는 빨리빨리 현금화가 되는 것부터 먼저 배치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유동성 장기부채는 장기부채가 아니라 단기부채죠. 매입채무, 이것도 빨리 작성이 되겠죠. 미지급법인세도 빨리 되겠죠. 근데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어떨까요? 자, 우리 회사 직원이 1년마다 퇴직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 직원이 언제 퇴직할지 모르고 계속해서 충당을 해놓는 부채가 퇴직급여 충당부채인 거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1년이 아니라 더 길게 뭐 예를 들어 한 10년 다닌 직원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배열되는 항목이라고 보셔야 돼요. 미지급법인세나 매입채무나 유동성 장기부채는 보시면 다 거의 1년이나 정상적인 영업주기 안에 우리가 돈으로 환산이 되거나 아니면 갚아야 되거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배열되는 항목을 따져보자면 바로 8번의 2번. 나머지는 유동부채, 얘는 비유동부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9번. 다음 중 단기 총 제조원가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이건 너무 쉬운 문제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재료비 플러스 노무비 플러스 경비는 뭐 간접비랑 경비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단기 총 제조 원가잖아요. 그죠?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자, 답은 제공품이죠. 그럼 9번의 답은 4번. 자, 10번.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제조 간접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기초제공품 재고액, 기말제공품 재고액, 단기 기초, 기본 원가라는 건 재료비 플러스 노무비예요. 자, 기말 원재료 재고액,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자, 이걸 가지고 제조 간접비를 뽑으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기초 원가가 나와 있어요. 그럼 이 기초 원가에 제조 간접비를 플러스한 게 뭐예요? 기초 원가에 제조 간접비를 플러스한 게 단기 총 제조 원가거든요. 그럼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단기 총 제조 원가를 구할 수 있는 다음 식을 또 적어보자면 기초 제공품 재고액 여기다가 단기 총 제조 비용 똑같이 그냥 이렇게 적을게요. 빼기 기말 제공품 재고액.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예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기초 제공품 재고액과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죠. 얘를 좀 줄여서 같이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자, 기초 제공품이 100만원, 단기 총 제조 비용 아직 모르고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200만원 하면은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1000만원. 그 얘기는 단기 총 제조 원가가 얼마라는 거예요? 뭐 간단히 말하면 여기서 지금 100만원 플러스 X 빼기 200만원이니까 X 빼기 100만원 한 것만큼이 1000만원이 된다니까 여기가 이제 1100만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요렇게. 그럼 단기 총 제조 원가가 1100만원이니까 재료비 플러스 노무비 이게 기초 원가죠. 700에다가 얼마를 플러스하면 1100만원이 돼요? 그게 제조 간접비일 테니까 답은 400만원. 2번이 되겠네요. 요렇게 수식을 좀 외우셔야 돼요. 아직 못 외우신 분은 꼭 외우셔야 합니다. 원가 문제 풀려면. 자, 11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떠한 원가의 행태를 나타내는 그림인가? 자, 보시면요. 처음에 조업도가 없을 때부터 원가의 비용이 있어요. 그죠? 기초의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원가도 같이 증가를 합니다. 자, 이런 것을 준변동비라고 얘기를 해요. 변동비의 경우는 조업도가 없을 때도 원가가 들지 않아야 돼요.
근데 지금 보니까 조업도가 없을 때도 원가가 어느 정도 기본 원가가 있어야 돼요. 이런 거는 준변동비. 따라서 답은 11번에 2번이 되겠죠? 그럼 변동비는 네. 아예 맨 밑에서부터 예, 여기서부터. 네. 요렇게 가야 돼요. 고정비는 조업도가 증가해도 똑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그냥 똑같이. 준고정비는 계단. 그래서 일정 조업도 안에선 똑같은 비용이 들고 그 조업도를 넘어가면 확 올라가서 또 비용 들고 이런 건 이제 중고정비. 자, 12번. 당사는 선입선출법으로 종합원가 계산을 하고 있다. 다음 자료를 보고 기말 제공품의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재료비는 500원이고요. 가공비가 400원이래요. 기말 제공품 수량은 700개인데 재료는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이 되었으며 가공비는 60%를 투입한 상태라고 합니다. 자, 일단 재료는 공정 초에 모두 다 투입이 됐고요. 재료비가 든 거는 500원씩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재료는 500원에 일단 만들고 있는 게 지금 700개 만들고 있으니까 얼마죠? 재료비만 따지면 35만 원인가요? 57에 35니까 그죠? 자, 그럼 가공비는요? 가공비는 60%를 투입했다고 했어요. 자, 일단 400원씩 들고 700개긴 한데 700개 중에 60%를 투입했기 때문에 6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들어갔을 거예요. 자, 그러면 계산기를 좀 일단 꺼내 볼게요. 자, 그러면 700에 60%를 할 거니까 곱하기 0.6을 해보면 420개 만든 거예요. 그죠? 하나당 가공비 금액이 400원이니까 계산해보면 16만 8천 원이 들어갔네요. 자, 아까 재료비가 얼마요? 35만 원. 그죠? 계산해보면 51만 8천 원 들었네요. 네, 그러면 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13번. 다음 부가가치의 과세표 중 공급가액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일단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 표준에는 그 재화에 대한 관세도 포함된다. 그죠? 자,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대손금액은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장려금이나 대손금액 공제가 안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거리가 먼 건 2번.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았다면 시가가 공급가액으로 본다라는 거고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았을 때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를 과세 표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이거 일단 답은 그래서 2번이에요. 요 공제한다, 공제하지 않는다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14번.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사업자만이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자, 일단 부가세 납부하시는 분은 사업자는 맞아요. 근데 만이라는 부분은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사업자도 될 수 있지만 재화를 수입하는 사람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만, 무언만 이런 경우는 거의 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옳지 않은 경우가. 일단 1번이 옳지 않은 걸로 보이고요. 나머지 읽어볼게요. 납세지는 사업자 단위 과세 및 주사업자 총괄 납부 사업자가 아닌 경우라면 기본적으로는 각 사업의 소재지로 하는 게 맞죠.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자가 아닌 경우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계산하는 거 맞고요. 실제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시는 것도 맞죠. 그래서 일단 3번도 맞는 내용이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 기간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네, 사업 개시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가 최초 과세기간 맞으니까 2, 3, 4는 확실히 맞고요. 그러면 1번이 여기서 제일 의심되죠? 틀린 건 1번이에요. 만에서 틀렸어요. 사업자가 부가세를 납부하시는 건 맞지만 사업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재화를 수입하시는 분들도 부가세 납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건 1번. 자, 그 다음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영세율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영세율은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를 위한 제도이다.
수출 재화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2번은 맞죠? 즉 수출, 세금계산서 여태 발급 안 했죠. 그쵸? 면제된다.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네, 틀린 거는 1번이네요. 역신성 완화는 뭐였어요? 면세. 그래서 틀린 것은 1번. 이게 기출, 네, 3번에 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 말고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다 이렇게 적혀요. 직수출 재화를 계산서를 발급했다는가요? 그럼 우리 분계를 그 전에 했었잖아요. 네. 직수출이라는 그 부분에서 보시면은 따로 받는 증빙이 없었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다 뭐 이렇게 적기도 좀 애매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틀린 것은 그래서 답은 1번. 어떻게 기출인데 좀 풀만 했어요? 자, 지금 10시 49분이니까 그러면 50분 됐네요. 10분 정도 조금 쉬셨다가 이따가 실무 시험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영세도 수출인데 직수출은 아니죠. 영세는 그러니까 영세로 들어가는 건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돼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건데 직수출로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적지는 않아요. 그거는 잠깐만요. 자, 담화전자를 들어왔어요. 이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기초정보관리 및 정기분 재무제표에 대한 자료이다. 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해 답하시오 라는 문제고요. 이 1번 문제가 총 10점이에요. 자, 첫 번째 요 거래처별 초기 2월 자료 입력하는 것부터 해볼게요. 자, 그러면 K랩에서 정기분 재무제표에 있는 거래처별 초기 2월을 들어가 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창이 떴을 거고요. 외상매입금을 클릭하시면 여기는 지금 남성산업기기가 있어요. 금액이 틀리죠? 그러면 금액을 맞춰서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코드는 F2번 누르면 이렇게 거래처 도움이 뜨는 거예요. 여기서 세콤전자, 그 다음에 260000000. 자, 그럼 차익이 없어졌죠? 자, 그 다음 이제 미지급금을 찍고 첫 번째 고유상사의 금액이 틀림으로 적어줄게요. 그 다음에 UNI를 넣어야죠. F2번 UNI. 그래서 금액이 1300 플러스. 자,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그럼 두 번째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서 통신비,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 계정에 대체 적요 3번에 사무실 인터넷 사용료 지급을 등록하시오 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기초정보관리의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으로 가겠습니다. 자, 일단 계정 중에서 통신비는 판관비에 있대요. 그럼 이쪽에서 판관비를 눌러보시면 판관비 계정 부분이 보일 거고요. 통신비를 찾으시면 되죠. 자, 대체 적요 3번을 적어주시고 여기다가 사무실 인터넷 사용료 지급 적을게요. 자, 이렇게 적어주세요. 자, 적는 게 그리 어렵진 않으셨을 거고, 세 번째. 정기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를 확인하였다. 관련분 재무제표를 수정하시오. 자, 여기 보니까 기부금이 누락이 됐대요. 자, 기부금은 수익비용 쪽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먼저 이제 고쳐야 되는 거는 손익계산서를 좀 열어볼까요? 자, 일단 그런 계정 얘는 닫고요. 일단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열어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기부금이 누락이 됐어요. 따라서 F2번 기부금 금액이 500만원,
그러면 당연히 계산이 돼서 당기 순이익이 바뀌었을 거예요. 145, 15, 0000 이렇게 바뀌었죠. 자, 얘를 닫고 이번에는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 손익이 이제 잉여금으로 계산돼서 자본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가셔서 이거를 그냥 간단해요. 불러오기 하시면 이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불러와져서 이 금액이 수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미처분 이익 잉여금의 금액이 바뀌었어요. 158567000 그죠? 얘가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여기 보시면은 2월 이익 잉여금 금액인 거거든요. 근데 얘는 바로 적용은 못하고 입력해서 넣어야 돼요. 158567000 158567000 자, 그러면 대차가 없어졌죠. 여기까지 해주시면은 3번 문제가 끝난 거예요. 자, 일반전표로 가겠습니다. 자, 9월 14일 제품 한 세트 원가는 40만 원인데 매출 거래처에 견본품으로 무상 제공했대요. 단 견본비라는 계정으로 회계 처리를 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제품은 원래 판매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제품을 우리가 그냥 꽁으로 무상으로 제공을 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제품이 없어지는 거죠. 제품을 대변에다 없애면서 적요 8번 타계정 대체를 적으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견본품으로 무상 제공했다 했으니까 차변에는 견본비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분개해 볼게요. 자, 그래서 9월 14일 일단 대변부터 저는 할게요. 제품. 그래서 적요 8번 타계정 대체 금액이 40만원 원가대로 그 다음 차변에 견본비 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9월 30일자 분개를 하러 가볼게요. 9월 30일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위해 부가가치세 예수금 991만 원과 부가가치세 대급금 1123만 원을 상계 처리하고 환급받을 부가가치세 132만 원에 대해서는 미수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한다. 자, 일반적으로 부가세는요. 우리가 매출한 세액에서 매입한 세액을 빼서 그 환급액만큼을 이제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금은 처음에 우리가 받아 놓을 때는 대변에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뭐 급여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면 급여, 예수금, 현금 이렇게 되잖아요. 부가세도 비슷하니까.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을 처음에 받았을 땐 대변에 있었겠지만 지금 상계 처리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수금을 차변으로 적게 되겠고요. 부가세 대급금은 원래는 차변에 있었겠지만 상계 처리함으로 대변으로 적게 됩니다. 그럼 차익이 나겠죠? 그걸 미수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돼요. 자, 9월 30일자 분개해 볼게요. 9월 30일 그럼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금액이 9910000 그 다음에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그래서 금액이 11230000 그럼 차익 나죠? 이 차익이 차변에 미수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를 하라고 했으니까 미수금으로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분개 볼게요. 자, 10월 5일 독일의 오토사로부터 7월 5일에 외상으로 수입하였던 기계장치 유형자산의 대금이 15만 달러인데 지급기일이 돼서 보통예금에서 지급이 됐대요.
환율 정보는 다음과 같다는데 계산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7월 5일날 외상으로 수입할 때 금액이 얼마였을지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15만 달러에다가 곱하기 1달러당 1200원이었으니까 아마 1억 8천만 원이었나봐요. 얘가 외상으로 수입했던 기계장치니까 그렇게 일단 우리가 봤어야 됐을 것 같고요. 유형자산을 사면서, 그러니까 기계장치를 사면서 이쪽이 이제 미지급이 됐었겠죠. 그래서 미지급금으로 해서 처리를 했었던 게 아마 금액으로는 1억 8천이었던 걸로 보여요. 근데 지급기일이 됐을 때 얼마가 됐냐 봤더니 15만 달러가 1달러당 1,100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165만 원만 지급을 하면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원래는 165만 원이 아니구나. 죄송해요. 1억 6,500만 원만 지급하면 되는 게 되는 거죠. 원래 1억 8천이었는데 1억 6,500만 원만 지급하면 되는 상황이라면 외화로 환산해서 이익을 받잖아요. 그게 이제 외환차 이익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죠. 자, 10월 5일자. 일단은 아까 계산해 보니까요. 없어지게 되는 미수금은 어디 거냐면 오토 거. 오토니까 오토사. 아까 1,800만, 이게 아니라 이거죠. 1억 8천이었죠? 1억 8천이었는데 지급기일이 돼서 보통예금에서 지급이 된 거는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지급이 된 게 얼마 지급됐냐면 아까 1억 6,500만 원 이렇게가 지급이 됐고 나머지 차액이 외환차익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지급금이 아니라 미수금이에요. 미지급금이요. 왜 미수금으로 이렇게 했었지? 미지급금이요. 왜냐면 아직 지급을 못했었던 거니까. 이건 제가 잘못 적었어요. 자, 그 다음 거 해볼게요. 10월 15일 주 대광건설에 대한 미지급금 5천만 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받으러온 해피상사를 배서 양도하였으며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이쪽도 이제 미지급금이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미지급금은 부채니까 원래대로라면 대변에 있었겠지만 사라지느라고 차변으로 가고요. 받으러 오면 원래 자산이지만 배서양도에서 소유권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대변에 적혀야겠죠? 대변에 해피상사 4천만 원,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지급 바로 해보죠. 10월 15일자 일단 차변에다가 미지급금을 없앨게요. 그러면서 받으러옴이 대변에 받으러옴은 해피상사 그래서 금액이 4천만 원. 나머지는 보통예금 지급이니까 보통예금에서 지급. 자, 그 다음
11월 13일 기업은행에서 차입한 장기 차입금에 대한 원금 2천만 원과 이자 3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자, 차입을 했던 장기 차입금은요, 원래 부채죠. 근데 부채가 지금 갚아지고 있어요. 따라서 장기 차입금이 없어지면서 이자가 붙었죠. 이자는 이자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 이자 비용이 발생을 했고 보통예금으로 이체가 됐더라 이거예요. 11월 13일자 분개해 볼게요. 그러면 차변에 장기 차입금, 거래처는 기업은행, 그리고 금액이 2천만 원, 이자는 차변에 이자 비용 그래서 30만 원 해서 보통예금에서 지급됐으니까 보통예금에서 지급.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분개 해볼게요. 자, 11월 17일 회사가 보유 중인 자기 주식 전부를 2,500만 원에 처분하고 매각대금은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단, 처분 시점의 자기 주식 장부가액은 2,325만 원이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계정의 잔액은 150만 원이다. 자, 일단 내가 매각하고 돈을 받았거든요. 돈을 받았으면 보통예금은 차변에 있을 테고, 그리고 처분을 했으니까 자기 주식은 대변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적어보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는 장부가액에 대한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라는 손실이 생겼겠구나 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분개를 해보죠. 자기 주식을 그러면 처분한 거는 장부가가 23250000인데, 그죠?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라는 게 그 전에 이제 계정 잔액이 금액이 있고, 우리가 이거를 얼마에 팔았냐면 2,500만 원에 판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는 이득 봤죠. 23250000을 2500000에 처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정도가 이익을 본 거죠. 그쵸? 근데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이 그 전에 아마 있었나 봐요. 그러면 그 계정의 잔액만큼을 빼면은 실제 순이익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따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는 25만 원을 적을게요. 조금 분개가 어려워요, 요거는. 자, 해볼게요. 자, 일단 얘가 11월 17일자. 자, 간단히 표면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가 처분을 한 거죠. 그쵸? 처분을 하고 그거를 보통예금으로 돈을 받았다라는 거고, 보통예금으로 돈 받은 거는 즉 2,500만 원을 받았다라는 거네요. 그쵸?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부터 일단 편하게 적을게요. 근데 장부가가 아까 얼마였느냐? 자기 주식 장부가가 대변에 얘가 이제 없어지니까 자기 주식의 장부가가 2325 그쵸? 0000 이래요. 그럼 차액이 이만큼이 나는데 아까 보니까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원래 있었거든요. 얘가 그거를 이익에서 빼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변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을 빼버려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1500000 어치가 있었고, 이거 뺀 나머지가 여기서 이제 이익을 본 거죠. 따라 대변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이렇게
이렇게 구해주시면 일반 전표가 다 끝났습니다. 자,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죠? 6번 문제가 이 중엔 너무 어려웠을 것 같고 나머지는 할만했을 것 같긴 해요. 자, 메인 매출 전표로 이제 넘어가서 볼게요. 10월 11일 구매 확인서. 자, 구매 확인서 로컬 LC니까 영세네요. 그죠? 원재료를 매입했어요. 영세 매입을 한 거죠. 자,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받았다까지 있으니까 영세 매입이 확실해요.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1일. 그러면 이제 전표 입력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해서 10월 11일. 유형은 영세 매입을 했으니까 52번 영세. 품목은 원재료. 수량 단가가 따로 없고요. 공급가액이 있으니까 적고 부가세 코드가 평산. 그 다음에 전자니까 역. 그 다음 분계는 지금 보니까 발행업, 즉 당사 발행 약속업으로 지급했으니까 지급업으로 지급을 한 거죠. 3번 혼합으로 할게요. 그럼 원재료를 샀을 때 대변에다가 지급어음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분계. 10월 19일 제조 부문에서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수선비를 신용카드 매출 전표로 결제하였다. 수선비에 대한 지출은 자산의 가치 증가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지 못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라. 즉 수선비로 처리해라. 이 얘기예요. 그죠? 자,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카드, 얘는 지금 우리가 매입을 했죠. 결제를 했죠. 그러면 카드 과세 매입으로 넣어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네네 알겠습니다. 카드 과세 매입으로 해서 10월 19일자 분개해 볼게요. 10월 19일 유형은 그러면은 57번 카과. 품목은 얘가 수선비. 수량 단가는 없고요. 카드가 얼마가 들었나 봤더니 합계가 165000. 165000. 자, 이렇게 적으면 부가세랑 공급가가 나눠지는 거죠. 코드는 여기가 어디로 적혀 있죠? 신한카드로 적혀 있네요. 그죠? 가맹점이 뭐 진진이다, 뭐 다무어전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진진으로 일단 적을게요. 지금 거래는 이제 진진이고 카드는 신용카드에서 이따 신한카드 들 거예요. 진진. 신용카드사가 신한카드. 그 다음에 분계는 카드로 했죠? 진진이 어디에서? 네, 맞아요. 여기 안에 가맹점 진진 해서 적혀 있어요. 자, 원재료가 아니니까 이거 바꿔야겠죠? 분계는 원재료가 아니고 수선비. 그리고 제조 부문 거니까 500번대 수선비. 자, 되셨으면 10월 30일자 거래도 들어가 볼게요. 10월 30일 주 세무로부터 공급받았던 원재료 중 일부가 품질에 문제가 있어 반품하였으며 회계 처리는 외상매입금 대전과 상계하여 처리하기로 하다. 분계 금액은 마이너스로 표시할 것이라고 돼 있고 전자세금 계산서가 나와 있네요. 자, 일단은 우리가 원재료를 샀던 거를 반품을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원재료 매입 쪽으로 들어갈 테니까 이거는 메인 매출 전표에 51번 과세 매입으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10월 30일자.
유형은 51번 과세. 품목은 원재료. 수량 단가 안 적혀 있고요. 공급가를 마이너스로 적을게요. 그다음 코드가 세무. 전자 잠깐만요. 네, 전자 세금계산서로 적혀있네요. 전자. 그 다음 분기는 외상매입금과 상계처리하니까 외상으로. 그러면은 됐죠. 자, 그 다음에 11월달 또 분개해 볼게요. 11월 15일 러시아의 모시아사에서 직수출이라고 해요. 직수출로 제품을 2만 달러, 환율은 1달러당 1,100원이니까 계산해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계산하면 빼기가 아니라 곱하기 네, 2,200만 원으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이거를 한 달 후에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을 한 거네요. 그죠? 자, 11월 15일. 자, 유형은 지금 보니까 뭐예요? 얘가 직수출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수출, 16번 수출로 넣으시고요. 품목은 지금 적혀 있는 거는 그냥 제품인 것 같아요. 그죠? 제품. 그리고 공급가가 2,200만 원. 코드가 머시아사. 영세율 구분은 직수출, 직접 수출. 그 다음에 분계가 한 달 후에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 자, 12월 12일자 분계 또 해볼게요. 당사 영업장 증축을 위하여 한국토건으로부터 토지를 1억 5천에 취득하고 전자 계산서 발급받았다 해요. 자, 이거 뭘까요? 일단 토지에 대한 토지에 대한 지출의 경우는 일단은 우리가 계산서를 발급을 받죠. 이런 건 이제 계산서 발급받았다는 면세 쪽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면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53번 면세를 적어서 처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날짜가 12월 12일. 유형은 53번 면세. 품목이 토지. 공급가가 적히고 코드는 한국토건. 그 다음에 전자계산서 발급이니까 전자는 역. 분계는 혼합. 원재료가 아니라 토지. 그리고 대변에 당좌 예금을 지급한 게 있죠. 5천만 원. 나머지는 3개월 뒤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미지급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으면 그 다음 거 12월 15일 하나무역의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과 같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로 결제받았다. 자, 제품 판매했는데 매출 전표가 보니까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카과죠. 카드 과세 매출. 하나무역에다가 지금 산 거는 제품 판매네요. 그러니까 카과 매출. 자, 적어볼게요. 12월 15일. 그러면은 17번 카과. 품목은 제품 금액이 2200 플러스. 코드가 하나무역. 그 다음에 신용카드사가 여기 보니까 BC카드로 결제했대요.
붕괴는 그러면은 얘가 제품 샀으니까 외상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카드로 넣으면요 미지급금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수정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느니보다는 차라리 아예 붕괴를 혼합으로 하시거나 외상으로 하는 게 이 경우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품을 산 거잖아요. 판매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거는 우리가 사거나 판매하거나 미지급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제 배웠을 때 봤던 건데, 상품이나 제품에 대한 것들은 외상 매입금, 외상 매출금, 받으러움, 지급어음 이런 것들로 처리를 하는 거고, 상품 이외의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미지급금, 미수금 이런 걸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걔네들은 이제 어음을 받더라도 미지급금, 미수금으로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판매를 한 게 제품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하셔야 돼요. 선생님 저는 카드 하니까 외상 매출금으로 자동으로. 그러면은 카드로 하셔도 돼요. 여기 붕괴가 외상이든 카드든 크게 상관없어요. 혼합으로 해도 맞는 걸로 처리가 돼요. 일단 여기 붕괴가 제대로 맞게 하기 위한 보조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만약에 외상으로 카드로 했는데 카드로 외상 매출금이 나왔다. 그럼 문제 없는 거예요. 그대로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4번 문제 또 가보죠. 자, 여기서는 이제 오류를 수정하시오라는 건데요. 9월 5일자. 보통 예금에 입금된 태산전공의 외상 매출금 회수액이 550만 원인데 제품 매출에 대한 계약금으로 처리를 했더래요. 자, 일단은 9월 5일자 분기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일단 창을 닫고, 이게 보통 예금에 입금된 외상 매출금 회수라고 했으니까 일반 전표에서 9월 5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예금 선수금으로 처리돼 있죠? 얘가 외상 매출금 회수액이었대요. 그럼 요거를 외상 매출금을 받은 걸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10월 4일 영업부에서 매출 거래처 야유회를 지원하기 위해 주 성실로부터 현금으로 구매한 기념품 300만 원을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원래는 뭐야? 매출 거래처 야유회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거래처 야유회를 지원한 거면 실제는 접대비예요. 근데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했더래요.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 붕괴는 아마 매입 매출 전표 쪽에 입력이 돼 있을 거고요. 10월 4일자 매입 매출 전표 볼게요. (10월 4일) 자, 과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우리 접대비 관련 매입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불공제. 그죠? 따라서 얘는 지금 과세가 아니라 불공 매입으로 54번 불공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리고 원재료가 아니라 이게 접대비고, 이게 지금 어디 접대비인가 봤더니 영업부에, 그죠? 그러니까는 800번대 접대비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4번 문제 다 끝났고요. 5번 결산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상에 주는 거 원래 차례돼 있어요. 어디요? 여기 요거요, 외상 매출금이요? 외상 매출금은 생길 때 차변에 들어가는 거고 회수하게 되면 대변으로 빠져나가게 되죠. 자, 5번 결산 정리 사항인데요. 2021년 4월 1일에 2년 후에 이자 연 6%와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1억 원을
하나은행으로부터 차입했는데 단기분 이자 비용을 인식하기로 한다. 단 거래처 입력은 생략하며 월할 계산할 것. 자, 일단은 그러면 이자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자,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조건이니까 아직은 이자 비용은 발생을 하지만 납부하는 건 아니네요. 연 6%라고 했으니까 $600만 연에 쌓일 텐데 이게 지금 보면은 12개월치잖아요. 그러면 1개월에 50만 원씩 쌓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 1개월에 50만 원인 거예요. 우리 4월 달에 빌렸거든요. 그러면 4, 5, 6, 7, 8, 9, 10, 11, 12. 네, 9개월이네요. 그죠? 그럼 9개월을 일단 계산을 해볼까요? 그러면 금액이 일단 나왔죠. 자, 이게 이자 비용으로 생긴 거예요. 이자 비용은 비용의 발생은 차변에 적어요. 그죠? 따라서 12월 31일자 분기에 적어볼게요. 차변에 이자 비용 아까 450만 원인가요? 얼마였지? 네, 450만 원. 그리고 이거를 아직 지급 안 해요. 2년 후에 지급하는 거예요. 그쵸? 따라서 그렇죠. 대변에 미지급 비용. 그러면 선생님 여기 2021년에 비용한 거니까 네. 2022년에 비용은 1년치인 600만 원이 아니라 여기 지금 2022년에다가 입력을 하는 거면 9개월치가 아니라 1년치가 아닌가. 원래대로면 그렇긴 하죠. 그죠?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분계들이요. 지금 이렇게 적어 놓은 거는 지금 얘네가 이거를 다 안 바꿔 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2022년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얘를. 왜냐면 이게 이제 보면은 90 몇 회 기출이잖아요. 그러면 올해 게 아니라 작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출판사에서 요거를 안 바꿔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라서 그거는 좀 이해 부탁드릴게요. 물론 요대로 해가지고 상각을 하는 그런 상황이면은 아마 2년 후에 상각하는 거니까 2021년도 상각하고 2022년도 상각을 할 땐 아마 비용이 1년치를 하는 거긴 하겠죠. 원래대로 요대로라고 한다면. 근데 그렇게 문제를 낼 확률은 진짜 없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기간을 잘못 적은 게 아닐까 싶어요. 자, 일단 두 번째 거 하겠습니다. 기말 현재 당사가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 삼전산업 주식의 취득 원가 및 각 연도 말 공정가액은 다음과 같다.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기로 한다. 공정가액 시가죠. 자, 삼전산업이 취득할 때는 7,500만 원이었대요. 근데 얼마가 됐어요? 8,100만 원이 됐어요. 얼마 늘었죠? 600이 늘었네요. 그쵸? 자, 600이 늘었어요. 그래서 삼전산업이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을 했거든요.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인 거고 단기 매매 증권이 늘었으니까 일단은 차변에 늘겠죠. 그쵸? 그러면서 600만 원. 대변에는 뭘 적을까요? 왜 늘었어요? 평가에서 이익을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자, 12월 31일 분기할게요. 그럼 차변에다가 일단 단기 매매 증권을 늘리고 대변에다가 단기 투자자산 평가 이익으로 뜰 수도 있는데 제가 정확진 않아서 일단 쳐볼게요.
단기 매매증권, 이거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으로 뜨네요. 요걸로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기말 현재 외상 매출금과 바드럼 잔액에 대해서 각각 1%의 대손 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하시오. 자, 이 문제는요, 원래는 일반 전표에 입력할 수도 있지만 결산해서 처리하는 게 더 빠른 문제예요. 근데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는 한번 봐두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계산하는 방법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외상 매출금을 제가 먼저 열어볼 건데요. 이 지금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12월 달로 검색을 해보시면 외상 매출금 금액이 여기 차액이 보이죠? 258390000. 잠깐 계산기를 꺼내서 258390000 요거에서 지금 1%의 대손 충당금 설정을 안 됐으니까 0 두 개를 떼요. 그리고 밑에 보면 대손 충당금 있죠? 이 대손 충당금을 여기서 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2313900 이렇게 나오죠. 이게 외상 매출금의 추가 설정 금액인 거예요. 또 바드럼도 마찬가지로 구하는 거죠. 벌써 계산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지금 저처럼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구해지는지를 한번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계산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바드럼이 94250000이었고 0 두 개 뗐죠. 여기서 빼기 대손 충당금이 180000을 해보면 대략 762500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바드럼이 보면 여기 대변의 합계랑 차변 합계가 있잖아요. 이 두 개 뺀 게 이제 잔액이니까 이 잔액에서 대손 충당금을 하니까요. 그럼 이게 실제 이쪽에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리고 차변에 대손 삼각비로 해서 두 개 합한 금액만큼이 처리가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근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이미 결산 재무제표에 결산 자료 입력으로 가면요. 원래 저거를 수동 결산할 거면 12월 31일에 저렇게 적으면 근데 어차피 자동 결산이 있으니까 여기 대손 삼각을 누르고 아까 금액 맞죠? 얘네 이제 단기 대여금 설정하라는 얘기 없으니까 지우고 미수금 지우고 선급금 지우면 추가 설정액 두 개만 남겨놓고 결산 반영을 눌러버리면 돼요. 아까 이거 금액 맞는 거 보이죠? 23139 7625 요거 어차피 여기서 이렇게 계산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따로 일반 전표에 입력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근데 얘가 왜 나오는지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아까 계산한 거예요. 자, 결산 반영하면 일단 반영됐고 반드시 이 결산 자료 입력을 거치고 나서는 맨 마지막에 F3번 전표 추가를 해주셔야 일반 전표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 눌러서 처리해 주시는 것까지 완성하시면 돼요. 자, 이제 6번 조회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3월 말 현재 유동자산은 전년도 12월 말 유동자산보다 얼마나 더 증가하였느냐. 자, 유동자산을 체크해라 라는 부분인데요. 전년도랑 비교하는 거고 자산이죠. 그쵸? 그러면 전년도랑 비교하는 거는 요 결산 재무제표고요. 자산에 대한 거라면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은 지금 몇 월 달 걸 원했냐면 3월 달 걸 얘기했으니까 3월로 체크해 보시면 유동자산의 금액이 정기랑 단기가 보일 텐데요. 정기가 작년, 단기가 올해잖아요. 이 자산하고 전년도 12월 자산하고 비교했네요. 참, 특이하게도 비교했다.
자, 전년도 12월 유동자산이 그럼 금액이 254023 이거를 계산기로 좀 볼게요. 올해 3월 유동자산 금액 그러면 얼마인지 보면 되겠죠? 자, 일단 계산해보면 7203130000 요게 지금 이번 연도 3월에 유동자산 금액이에요. 그쵸? 그리고 전년도 12월 거랑 비교를 했으니까 잠깐 가서 보면은 여기에 지금 전년도 12월 거의 유동자산이 보입니다. 언제 이게 또 계산됐어? 일단 72031300에다가 빼기 25402300을 해보면 금액이 나오죠. 이게 이제 차이 금액으로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상반기 중 제품 매출액이 가장 큰 달과 적은 달의 차익은 얼마냐? 달별로 나왔고요. 제품 매출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따라서 이거는 달별로 구할 수 있는 건 총계정 원장에서 가능하죠? 자, 일단 여기서 제가 한번 먼저 볼게요. 얘가 지금 보니까 상반기라고 했으니까 1월부터 들어가서 6월까지 배정 과목은 제품 매출 이렇게 적으면 상반기의 금액들이 쫙 보이는데 여기서 제품 매출액은 잔액을 보는 게 아니라 대변 금액을 봐야죠. 그럼 제일 큰 달이라고 한다면 지금 176 요게 제일 큰 것 같고 제일 작은 달이라고 한다면 1878 요게 제일 작은 달 같아요. 그러면 계산기 또 어디 갔니? 여기서 빼기 187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나오죠. 요게 이제 두 번째 답. 자, 그 다음 세 번째. 1기 확정 4월부터 6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 현금 영수증으로 매출된 공급대가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자, 부가세 신고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서 보시면은 지금 일정이 4월부터 6월 그래서 현금 영수증으로 매출된 이게 현금 영수증만 딱 모여 있는 거는 아니니까 요렇게 보는 것보다 메인 매출장을 보는 게 낫겠네요. 그쵸? 신용카드랑 섞여 있는 부분이니까 잠깐 닫고요. 그러면 메인 매출장으로 갈게요. 회계관리, 재무관리, 장부관리의 메인 매출장. 일정은 4월부터 6월. 그리고 우리가 볼 거는 매출에 대한 거죠. 그러면은 매출 2번을 눌러보시면은 여기 유형을 고를 수가 있어요. 현금 영수증으로 됐다라고 했으니까 현관을 보면 되겠네요. 분기계를 봐야죠. 왜냐면 4월부터 6월 이 분기를 보니까 그럼 173000000 요게 되겠네요. 공급 대가니까 공급가액 부가세 합한 요 합계 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분기계의 합계예요. 네, 왜냐면 4월부터 6월 분기를 봐야죠. 월은 월계잖아요. 그러니까 6월 거, 5월 거 이렇게 따로 나눠진 거고 반기는 4월부터 6월이 아니라 반기니까 1월부터 6월 거를 얘기하겠죠. 두 개나 합쳐진 거.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94회 기출 한번 해보았고요. 조금 쉬었다가 이따 12시에 그냥 시작할게요. 12시에 95회 기출 문제 하겠습니다.